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해요. 지극히 평범한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고,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끝에 갑작스레 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제 일상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든든한 신랑이 버텨주었기에 하루하루 위로받으며 지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버틸 수 있었어요. 파킨슨 병이라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니. 너네한테 폐는 끼치지 말고 살자라고 다짐했는데.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그래도 약 먹으면서 어떻게든 병의 진행 속도는 막아야 하니까 재활이랑 병원은 꼭 빠지지 마.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네한테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는 건데, 이런 거라도 해서 피해 끼치지 말아야지. 이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라 언제 진행된지도 알 수가 없대. 지금 속도로 봐서는 꽤 진행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괜찮아. 완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 엄마가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셨죠? 저 하나를 보고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에게 갑작스러운 희귀병이 발현이 되었고, 엄마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다니시던 일도 그만두셔야 했어요.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시게 되자 전 엄마의 생활비며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보지 않던 분이었는데, 막상 금전적으로 모든 게 중단이 되니 엄마는 극도로 불안해 보이셨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전 최대한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했어요. 장모님도 내 어머니신데 생활비 걱정은 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됐다 해도 당신이 모른 척하지 않을 거잖아. 고마워. 그래도 이런 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내 걱정 덜어줘서 말도 못하게 고맙다. 내가 더 잘할게. 지금도 충분해요. 우리 어려울 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처음에 집 살 때도 장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고, 사실 내가 해드린 것보다 해주신 게 많아서 뭐든 돕고 싶고 책임져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 마. 그런 건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래도 다 갚으려고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 결혼하기 전 힘들게 살아온 시댁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집도 해주시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예단 또한 모두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그저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던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 거였어요. 아유, 우리 준홍이가 처가를 잘 만나서 이렇게 집도 얻고 사업자금도 좀 보태주시고 정말 고맙다니까요, 사돈. 우리 아들이 평생을 엄마처럼 모실 거니까 그리 아세요. 사돈도 아들 하나 없는데 아들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 좋으시죠? 그러게요. 조서방이 잘 돼야 저희 딸이 행복한 거니깐요. 그리고 조서방 같은 사람이라면 큰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제가 다 조서방 앞날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사돈이 잘 낳아주셔서 사람이 반듯하고 이미지가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유, 사돈이 그렇게 봐주신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모쪼록 우리 준홍이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아들이다 생각하고. 엄마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땐 이렇게 어머님과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늘 엄마의 안부를 살피며 물었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뒤로 어머님은 입을 싹 씻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남편이 한참 사업 준비로 인해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벌이가 없을 때도 늘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그럼에도 사이 기눌린다고 단 한 번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이 모든 고마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덕분인지 남편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뒤 대박을 터뜨려서 시댁을 일으켰고, 저희 또한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래도 남편만은 저희 편에 서서 엄마를 챙겨주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마저 어머님처럼 그랬다면 오히려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테지만 그러지 않아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면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살만하잖아. 사실상 장모님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어. 나 한동안 백수일 때도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지. 그런 거 보면서 나 진짜 우리 엄마처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한들 장모님 생각하는 내 마음은 전혀 변함없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엄마가 해주신 거에 비해 남편이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약소했지만 엄마는 그저 자식들에게 민폐가 된다면 미안해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늘 얘기했지만 원체가 본인이 남에게 짐이 되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었어요. 늙으면 몸이 고생이라던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자네랑 미니한테 정말 미안해. 면목 없어. 그저 건강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병원도 잘 다니고 재활도 잘할 거니까 내 걱정은 붙들어 매.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 장모님, 저한텐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몸 생각만 하세요. 엄마가 아픈 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쁜 마음도 한편엔 있었어요. 하지만 이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셔서 절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너무 다르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시어머니가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었어요. 네 엄마 아프다며? 이제야 우리 준홍이가 빛을 보려고 하는데 너네 엄마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던지 하라고 해라. 너 자꾸 친정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준홍이 다 힘겹게 하는 거야. 그거 알고나 하는 거니?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 주셨을 땐 준홍 씨한테 친엄마처럼 모시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시라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 어머님이 아프다고 할 때 제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가 그래도 우리 준홍이가 그렇게 하겠니? 이 친엄마를 버리겠어? 장모랑 시엄마랑은 이래서 다른 거야. 그리고 딸 자식 하나 시집 보내면서 당연히 여자 쪽에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대고 있어? 아니요. 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엄마 아픈 거 가뜩이나 제 마음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마저 제 마음 아프게 말아주세요. 네 마음 아프든 말든
준홍이가 신경 쓰게끔 하지 마. 솔직히 아프면 곱게 아플 것이지. 희귀병이 뭐야? 본인이 저희 엄마에게 도움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앞길을 망칠까봐 모진 소리를 내뱉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제가 왜 시댁에 잘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구한 날 남편에게 혹여나 엄마가 연락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남편의 돈이 조금이라도 저희 엄마에게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시어머님 전화 오셨는데 혹여나 조서방이 나 때문에 신경 쓸까봐 그거 걱정하시더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지 뭐. 뭘 하시는데? 사위는 자식 아닌가? 엄마가 남한테 피해 끼치는 성격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시네. 아픈 사람한테 전화까지 하다니. 그냥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 가거나 그러라고. 아들 바쁘니까 이제야 사업이 한참 확장 중이라 바쁜가 봐. 너도 괜히 그러니까 조서방한테 내 얘기 낱낱이 하지 마라. 괜한 걱정 만들라. 큰일하는 사람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것을 생각해야지. 받을 줄만 알고. 하여튼 줄 줄은 모른다니까. 엄마 시어머니 말 흘려 들어요. 그리고 아프면 당장 전화해. 나랑 조서방이 언제든 모시고 병원 갈 테니까. 혹여나 나한테 미안해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제 시댁 눈치까지 봐야 하는 엄마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저희 엄마에게 심하게 대하시곤 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병이든 아픈 할머니네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할머니네 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왜냐면 아빠가 힘들게 고생하는데 할머니네까지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들어서 우리 유빈이랑 유주를 놀아줄 수가 없거든. 대신 할머니네는 와도 된단다. 할머니는 아빠를 쉬게 하니까. 그럼 외할머니네 가면 아빠가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아빠가 힘들면 우리랑 안 놀아주니까 안 가야겠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그런 말씀 삼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그때도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삼가라. 네 남편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동 조심해. 엄마, 그만 좀 해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내 엄마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유빈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놓으신 분이 장모님이신데, 그만하세요. 예, 너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지금이야 신의를 쳐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병원비 몇 백씩 나와봐라. 얼마나 그렇니?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 시어머니와 싸울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힘들게 병원을 오가시며 재활에 힘을 썼지만 계속되는 병의 진행을 늦추기란 힘들었어요. 결국엔 계속되는 근육 떨림으로 힘들게 되었고 나이가 있으시고 병의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알게 돼서 그런지 엄마는 남들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유, 그냥 요양원에 들어갈까 봐. 너희가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네가 반찬에다 나르는 것도 힘들잖니.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집에서 노는데 뭐. 우리 반찬하면서 엄마네 같이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그런 말 마셔요. 병이 점점 더 진행되고 아주 힘들어. 무엇보다 너희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죽겠어. 주소방도 힘들어하지? 전혀. 주소방은 오히려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에 대해 마음 쓰여하지. 알잖아. 주소방 엄마 끔찍해 하는 거.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눈치를 준 것도 크게 한몫하셨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그 흔한 숟가락 드는 것조차 힘들어하셔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집에 와 계신 걸 알게 된 시어머니였고 그때부터 더욱더 시어머니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사돈, 저 왔습니다. 제가 사돈이 여기 와 있단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니, 양심이 있으셔야죠. 솔직히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있을 것이지. 이게 여러 사람 피해 끼치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어디 빌붙을 데가 없어서 결혼하고 가정 꾸린 딸네 집에 와서 민폐를 끼쳐요? 사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 원참.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돈이 언제나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파키슨병이 내가 뭐 문제가 있는 병이라던데 사돈이 그래서 사리분별 구분을 못하나 봐요. 당장 요양원으로 가세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지. 불편해서 다리나 뻗겠습니까? 제 말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만 얘기할게요. 부엌에서 어머님께 차 대접을 하려고 물을 올리고 있는데 저런 말소리가 들려오니 제가 정신을 놓아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엄마가 도와주고 이 집이며 사업이며 다 뒷바라지 해줄 땐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라고요? 어머니 하시던 거 그대로 제가 할게요. 나중에 어머님 아프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릴 테니 그러셔요. 그리고 엄마 요양원 가는 순간 저 유빈 아빠랑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이제 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라는 거야? 네가 준홍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나 있어? 다 준홍이가 벌어먹이는 거구만. 지가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를? 너 남편 잘 만나서 뜨신 밥 먹으니 헛소리나 뱉는 거니? 사돈, 참 잘 가르쳐수다. 예, 그만해. 아이고, 사돈. 다 제가 염치 없이 여기에 와 있어서 문제가 생겼네요. 하루빨리 나가겠습니다. 엄마가 왜 나가? 이 집 엄연히 엄마가 해준 집이고 엄마 돈인데 막말로 명의만 내 명의지 엄마 집이나 다름없다고. 집 할 때 땡전 한 푼 보태준 적 없으신 분이 왜 나가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저 역시 그날 실성을 하여 시어머니에게 막 퍼부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퍼붓다 보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화를 주체할 수 없이 막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곧장 집을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전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장모님한테 나도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좀 그러지 마. 아무리 해준 거 없으신 분이지만, 내 엄마기도 하잖아. 당신이 먼저 사과드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데 내가 눈이 돌지 안 돌아? 따지고 보면 이 집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나가라잖아.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그래도 어른이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본인 엄마 일이기도 하니 저를 나무라였어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어른이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제가 손 내밀자 역시나 싶었던지 더욱더 기세등등했어요. 내가 우리 준홍이 봐서 참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등 따시게 해주니? 능력도 없는 게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면은 시댁에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지 친정만 생각하고. 아주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지 주제를 알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앞으로 주제 파악 잘하고 사돈 요양원 보내라. 제가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친 건 죄송하지만 엄만 절대 요양원에 못 보내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럼 계속 준홍이가 그 꼴을 파야 한다는 거야? 애들 청소해도 그렇고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어쩜 그렇게 넌 네 생각밖에 안 하니? 니네 엄마랑 너랑 보면 엄청 이기적이야. 차라리 둘이 나가서 살던지. 에휴.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꾹 참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과하자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죄송하다고 하자 더 기세등등해졌고 본인도 아프기 전에 얼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설치셨죠. 유빈 아빠 회사에서 복지로 나오는 검진이나 하러 가야지. 너네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 수 있니?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야. 너도 알아둬라. 유빈이랑 유주한테 절대 걸림돌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지. 네, 어머님 어련하시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던 건강 잘 지키셔야죠. 두고 봐라. 난 우리 준홍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그 효도 다 받고 죽을 거야. 이대로 가긴 아깝잖니. 준홍이도 부모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아마 나한테 엄청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누라로서 며느리로서 나한테 잘해야 한다. 어머님의 모든 말들이 다 고깝게 들렸지만 꾹꾹 참아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장을 보러 간 사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하며 으름장을 내놓으신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더 몸이 안 좋아 거동조차 불편해지신 엄마를 닥달하며 우라통이 터지게도 기어코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고만 시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그 모진 서름을 당해가며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주책이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았는지 화가 나서 말이죠. 자,
이것 좀 봐라. 너희한테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여기 니네 엄마 친필 각서야. 잘 보렴. 그까지 요양원 안 가시다 돌아가신 게 내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돌아가셔서 어찌 보면 다행인 거야. 준홍이 나한테 고마워해라. 너 그 꼴 안 보게 된 것도 다 내 덕이니까. 어쩜 그래도 질긴 목숨인지.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 거지. 하다 저희 엄마한테 이런 것까지 받아내셨어요? 어머님 정말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본인도 늙어가는 처지에 어쩜 그렇게 몰아붙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아세요? 정말 너무한다고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네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 엄마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어머님 때문에 저희 눈치 봤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려오네요.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그렇게 요양원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기어이 집에서 돌아가신 게 내가 더 어이가 없어. 알아? 그래도 다행인 건 준홍이가 더 이상 그 꼴 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지 싶지만 나도 니네 엄마 때문에 엄청 화났던 사람이야. 아프려면 곱게 아프지. 왜 애들 힘들게 하고 그러는지. 하여튼 눈치 없다니까. 희귀병 걸려 몸도 못 가누는 엄마께 억지로 지장각서 받아온 정신나간 시어머니였고 그 각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위에게 신세 안 지겠습니다, 장모. 이 내용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눈물이 나면서 화가 주체할 수 없이 났습니다. 물론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돌아가신 거겠지만 시어머니가 달달 볶은 것도 한몫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치명적이었거든요. 저에게 말도 못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났고 저 하나 키워 시어머니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보란듯이 각서를 펼친 순간 장례식에 온 시댁이 하얗게 질려 땅을 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이모들은 그걸 보고 놀랬고 특히 어머님이 갑작스레 남편이 각서를 펼치며 얘기한 순간 토를 한 것이었어요. 엄마,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각서까지. 엄마 말이라면 엄마도 그래야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물 우리 회사로 받았잖아. 그거 내가 열어보니까 엄마 췌장암 의심이었는데 몰랐나 봐. 재검 떴어요.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엄마 행동을 보아하니 단순하게 엄마도 그냥 요양원 가서 쉬다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내가 나중에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장모님 덕분이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췌장암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건강하고 증상 하나 없었는데 내가 왜 췌장암이야? 원래 췌장암이 증상이 없대요. 장모님한테 하신 것처럼 엄마도 내 앞길 방해하지 말고 알아서 요양원 가주세요. 그렇게나 고생하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엄마 말 지키세요. 나도 고생스럽게 엄마 병간호 하고 싶지 않네요. 아셨죠? 남편이 하는 말들은 놀라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후 어머님은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으셨고, 남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전할까 하다가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남편 또한 한 점 안타까움 없이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믿지 못해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했고, 결과는 역시 췌장암이었어요. 본인이 아프다고 하자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며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뒷바라지하고 결국 얻은 게 췌장암이라니. 나 참 불쌍하지 않니? 나 이제 어쩜 좋아. 어쩌긴요,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제가 공기 좋고 물 좋은 요양원 알아볼 테니 치료하시면서 거기서 쉬면 되겠어요. 뭐라고? 내가 요양원에 왜 가? 너희가 날 모셔야지. 나한테 아들이 준홍이 말고 또 누가 있니? 나 외면할 거냐? 너네 엄마도 니네 집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너네가 모셔야 할 거 아니니? 어디서 요양원에 가라고 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했던 걸 생각해 봐요. 나 유빈 엄마 보기 미안해 죽겠어. 엄마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요양원 가셔요. 이 사람도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케어하려 엄마 신경 못 써주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어. 저희가 자주 갈 테니 너무 걱정 말고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자식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데 절대 못 간다. 억울해서 못 가니 그리 알아. 날 모셔야 할 거야. 저희 엄마 보곤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어머님이었지만 본인은 절대 요양원에 가지 못한다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우스운지. 아프신 분이었지만 그 욕심과 말도 안 되는 말에 절대 모시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러 차례 수술과 항암을 하였지만 말도 못하게 노쇠해 주셨고 본인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요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울면서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수치스러운 꼴을 당했던 엄마 얼굴을 떠올리니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남편 또한 장모님에게 절대적으로 미안하다며 본인 엄마를 데려올 수 없다고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나 여기 있기 싫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너네 옆에서 있다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다오.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내 말 듣고 제발 나 좀 챙겨줘라. 제발. 아니요. 저 어머님 못 모셔요. 어머님도 자식들 앞날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밥도 주고 재활도 해주고 병원도 모시고 가주고 1대1로다가 케어를 잘해주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했던 말들 다 지키시고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 못된 것, 너네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우리 준홍이 꼬여내서 나 못 모시게 한 거지? 우리 준홍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내가 깸당할 사람이야? 죄송한데 그냥 요양원 계세요. 이게 나을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엄마가 잘못한다 한들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식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행시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망도 미워도 마세요.
다 어머님 입에서 나온 소리 지켜드리는 거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저희 집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라 약해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의 서름을 생각하면 참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가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들으니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제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셔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 집에 모셔올까 봐.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솔직히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래도 나 마음 편하고 싶어. 아무리 어머님이 밉다고 한들 나도 이제 좀 있고 어머님 모실까 봐. 내가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래. 엄마가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장모님은 그렇게 서름 받으셨잖아. 엄마도 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야.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라면 자기도 마음 돌려줘. 정말 고맙다. 그리고 평생 미안해. 장모님, 병세가 악화되신 건 맞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도 한몫한 것 같거든. 그렇게 정말 노쇠해진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결국 오게 되었어요. 아프신 분이라 그런지 예전에 기량도 없어지셨고 그래도 집에 와서 좋으신지 많이 웃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매우 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은 편안했어요. 어머님이 밉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매번 미워만 했는데 막상 손을 내밀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기도 했답니다. 이래서 마음 불편하게 살지 말자라고 깨달았죠. 예, 미안하다. 참 사람 앞일 모르는 건데 내가 사돈한테 너무 심했어. 너 마음 많이 아팠지? 용서해다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님 몸 관리나 잘하시고 건강 챙기셔요. 갈 때가 되니까 사돈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 어찌나 속이 아팠을까 싶기도 하고. 나 원망했지?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은데 나 미웠던 거 털어버리고 혹시라도 요양원 보낸 거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다. 미안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도 사죄하마. 내가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미워하긴요. 이제 그런 감정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 헐헐 털어내고 이겨내세요. 아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못 보고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그러니 어머님 병에 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셨죠? 그렇게 딱 6개월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끝까지 전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미운 원망도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일찍 모셔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절 괴롭혔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이 모든 걸 허물어 주신 것 같아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해주며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밉지만 또 죄송하고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글을 쓰고 나니 모습이 아련해지면서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은 나날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을 집에 모셔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잘할 걸이라는 후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앞으로의 내 인생 후회로 채우지 말고 더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로 얼룩진 삶보다 즐거운 삶으로 채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소녀를 자녀로 둔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어려선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정에 내조하며 착실하게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어린 나이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와 동생 저 그렇게 셋이 힘들게 사는 나날이었죠. 공부가 재밌어서 소질이 있나 싶었지만 형편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동생이 조금 더 공부에 흥미가 많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와 함께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은 저희가 바라던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저와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음 한편엔 나도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끓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 언니. 언니도 공부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나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일만 하게 해서 내가 꼭 갚을게. 괜찮아. 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면 되지. 내 걱정은 넣어둬. 이왕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 열심히 생활하고 알겠지? 에휴, 엄마가 미안하다. 둘 다 보내줘야 하는데 잘난 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다 내 탓이지. 나나 미안해 엄마가. 아니야, 진짜 괜찮아. 엄마, 난 주은이가 졸업하고 가면 된다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거지 뭐. 걱정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저는 동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이젠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고졸공채로 취직을 하여 벌써 24살이 되었고 언젠간 대학교를 가야 하니 돈을 알뜰히 모았어요. 한 번도 일하기 싫다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회사 내의 대졸 직원들과의 미묘한 차별, 그리고 저의 발언권은 회사에 전혀 필요가 없다는 점은 조금은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렇게 동생이 대학교에 졸업만 하면 이젠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회사 내 팀장이었죠.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졸 사원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죠. 얼떨떨했지만 인생의 이막이 시작될 것 같았네요. 남들보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요즘 이렇게 일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눈이 갔던 것 같아. 그렇게 좋게 봐줘서 고마워. 오빠가 유일하게 회사에서 내 편이 돼준 사람인데 좋게 봐주기도 하다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젠 네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러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 결혼하면 대학교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과에 가서 공부해. 내가 지원해 줄게. 이제 공부하랴 내조하랴 엄청 바쁘겠다 너. 그래도 응원해.
항상 제가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야 동생 용돈에 한 달 생활비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지원해준다는 눈앞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한다면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 내가 원하던 분야에 취직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다는 행복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쇼크였죠. 앞날이 창창한 팀장과 고졸 전형 평사원의 결혼이라뇨. 그리고 그렇게나 평사원들이 저를 무시했는데 그런 제가 팀장님과 결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축하는 해줬지만 역시나 비아냥대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아니, 그거 알아? 의류팀 김나은 씨. 서 팀장님이랑 결혼한대잖아. 일도 그만둔대. 완전 봉 잡았지? 아니, 어떻게 꼬셨대? 그러게, 반반한 외모로 꼬셨겠지? 아니, 근데 진짜 서 팀장님 보는 눈 없다. 걔 우리 회사 유일한 고졸 아니야? 아무리 학벌 중요시대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고졸 평사원이랑 눈이 맞냐? 서 팀장님 학벌도 되게 좋으시던데 하여튼 될 사람은 된다더니 봉 잡았다 야. 화장실에 들어가면 간간히 들려오는 제 이야기들. 정말 고졸 하나로 저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시어머님의 반대가 있으셨지만 심하진 않았기에 무난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대학교로 인해 무시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도 학벌이 좋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며느리를 바라셨지만 고졸 며느리였기에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러려니 했어요. 힘들게 아들을 키워 명문대를 보냈는데 좋은 며느리 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니까 금세 이런 마음들은 풀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형님들이었어요. 남편에겐 형이 2명 있는데 형의 와이프들, 남편의 형수들이었죠.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하녀 부리듯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리기도 어렸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전화로 늘 집으로 오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였죠. 동서, 나야. 오늘 바빠? 안 바쁘지? 서방님 출근하시고 할 거 없잖아. 안 그래? 둘째 동서랑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나올 수 있어?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아들 픽업 시간을 맞춰야 해서. 어때? 괜찮아? 네, 형님. 오늘 시간 돼요. 작은 형님도 오시는 거죠? 그럼 제가 형님 댁으로 먼저 갈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저도 남편 집 식구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항상 나갔죠.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갖가지 차 종류가 선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 들렸죠. 형님 댁에 도착하니 작은 형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서려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동서, 왔으면 화장실 먼저 들어가 줄래? 손이랑 발 좀 닦고 바닥 좀 뒤져줘. 실내화가 있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형님의 말을 듣고 조금은 당황하였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가 보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화장실로 들어가 발과 손을 씻었죠. 화장실에서 나오자 형님들은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욕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게 확실했고요. 어머, 형님, 발까지 닦으라뇨? 이 정도로 깔끔쟁이셨어요? 전 아까 안 닦았는데 제가 다 눈치 보이네요.
아니, 고졸 묻을까봐 그래.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아들이 밟는 거실인데 옮으면 어째 찝찝하단 말이야. 내가 좀 심했나? 어머, 형님도 참. 진짜 내가 못 살아. 누가 우리 형님 머리를 따라갈까요? 맞는 말이네요. 고졸 묻지. 어딜 그 발로 디뎌? 참 끼리끼리 논다더니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인기척을 내니 형님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죠. 다 닦았으면 부엌에 과일 좀 내올래? 우리 동서 오기만을 기다렸거든. 부엌에 가면 과일이랑 과도 있어. 뭐하고 있어? 얼른. 형님, 고졸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혹시 그래서 저 부른 거예요? 어머, 동서, 다 들었어? 아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아니, 그리고 맞는 말인데 뭐. 아, 그리고 참 동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동네 마트? 아휴, 우리 형님은 백화점에 있는 티밖에 안 마시는데. 센스 너무 없다? 그럼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참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뇨. 저도 유감이네요. 그리고 오늘 형님들이 하신 말씀 두고두고 되새길게요. 고졸 묻는다라. 참 기가 막히네요. 어쩜 말씀들을 그렇게 상식 없게 하시는지.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어머머, 이거 다 자격지심이야.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무섭다 동서. 이래서 수준 차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게요. 저도 수준 차이 많이 느끼고 가네요.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격떨어진 말만 하시니 제가 뭐라 드린 말씀이 없네요.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형님들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했어요. 여기서 더 했다간 싸움이 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내와 형님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는데 또다시 대학교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우리 대학 다닐 때 과제가 얼마나 많았던지. 동서도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런 게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대학교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니까. 아, 당연하죠. 그리고 추억도 있고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어디 그러나요? 고졸이 비빌 수 없는 세상이죠. 안 그런가요? 아, 동서는 잘 알겠다, 그지? 우린 잘 모르니까. 본인이 더 잘 알지. 네? 아, 뭐 아무래도 대학교를 나오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고졸 출신이어도 훌륭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어머, 순진한 우리 동서. 뭔 모르는 소리 하네? 동서가 서방님 잘 만나서 이렇게 그냥 놀고 먹으니까 모르는 거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알 거 아니야. 우리 서방님이랑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차이는 많지. 결국 형님들은 저를 보자고 했던 것은 또 한 번 본인들의 재미난 이야기거리에 소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우리 동서, 시집 하나는 잘 왔어. 뭐 동서처럼 살면 대학교는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긴 하지? 자긴 시집으로 성공한 케이스잖아. 네? 아, 뭐 남편 잘 만난 거야 인정하죠. 그래도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노력 중이에요. 마냥 집에 있고 싶진 않거든요. 아, 그래? 그래, 잘해봐.
아, 맞다. 동서, 내가 오늘 화분 옮겨야 하는데 허리를 좀 삐끗했거든? 화분 좀 옮겨줄 수 있어? 네, 뭐 옮겨드릴게요. 작은 형님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혼자는 버거워서요. 어디로 옮겨드리면 될까요? 저기 저 거실에 있는 화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거실에 저거 하나랑 베란다 쪽에 2개 있거든? 작은 베란다로 옮겨놔줘. 고마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유, 난 애아빠가 전화가 왔네. 막내 동서가 고생 좀 해줘. 그렇게 낑낑거리고 화분을 옮겼어요. 속으로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했지만 거절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형님들과 이젠 거리를 좀 둬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화분을 옮기고 집에 가려는 순간 형님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부릴만 나네요. 뭐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지도 않고 그죠? 그냥 말 잘 듣는 시녀 하나 뒀다 생각해요. 어머, 딱이다. 어머님도 참 보는 눈도 없지. 동서 말이 딱이네. 말 잘 듣는 시녀. 아니 어떻게 전문대도 안 나올 수 있어? 학력이 안 좋은데 이만한 집에 시집 온 것도 용하지. 우리가 많이 부려먹자고. 이 집안 서열도 학력이 우선인 걸 보여주잔 말이야. 뭐라고요? 형님들 집에서 편하게 대학교 등록금 대줬으니 지잡대라도 갔던 거겠죠. 안 그런가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다신 부르지 마세요. 이러려고 부르신 거 알았으니까 오지도 않을 거니까요. 아셨어요? 잔뜩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형님들은 앞에 제 말을 뚝 잘라먹고 본인들 할 말을 이어나갔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 가려고? 그래. 아, 다음에 나 커튼 빨 때 또 한번 와주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동서가 야무지잖아. 그래, 동서가 도와주면 좋지. 난 팔목이 약해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거든. 하여튼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가보겠다고 한 뒤 집을 나와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나만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착각이었죠. 아무리 제가 화를 내도 형님들 귀에는 경일기 같았습니다. 어차피 넌 고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들이 보기엔 고졸이 발악하는 것쯤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철저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뼈저리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꼭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네요. 그렇게 집에 와 저는 대학교를 알아봤죠.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매우 우수했기에 고등학교 내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골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의류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의류학과로 진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에게 먼저 서치된 곳은 서울대학교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교 의상학과를 가게 된다면 조금 더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신이 살짝 모자랐기에 수능을 다시 준비해야 했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후로는 다른 학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지잡대 나온 형님들 콧대 눌러줄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공부를 하였죠.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요. 자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 나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나 밥 차려주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 몸 상할까봐 너무 걱정된다. 천천히 해.
그리고 학교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 넌 있는 그대로도 멋있거든.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싶어. 고졸 전형으로 말고 당당하게 입사해서 자기처럼 직급도 달고 일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어. 그리고 너무 하고 싶던 공부여서 재밌는 거 있지? 진짜 적성을 찾은 기분이야. 그러면 다행인데. 꼭 무리하지 마. 알겠지? 몸 상해가면서까지 하는 건 반대야. 그렇지만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언제나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수험생활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제가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언제나 집안일이나 굳은 일은 늘 막내 며느리인 제 차지였어요. 그걸 부추긴 건 형님들이었고요. 아유, 어머님, 뭐하러 힘들게 이런 걸 하세요? 제가 동서 부를게요. 아니, 이 집에 시집 와서 지도 하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 그럼 막내 좀 불러봐라. 아유, 힘들어. 나도 늙어서 원. 김장 하나를 해도 꼭 이렇게 힘이 든다니까. 아유, 살살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집에서 남편 잘 만나서 얼굴 피고 사는 게 동서인데 이런 것쯤은 다 해도 괜찮으니까. 아유, 그러냐? 에휴, 그래도 막상 불러서 시키려고 하면 좀 그렇더라고, 나는. 너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 난 들어가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을 꼬드겨 늘 집안의 모든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튀어오라 했어요. 동서, 지금 뭐해? 어머니 혼자 김장하시는데 설마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와 있으니까 당장 어머님네로 와. 아, 오늘 김장이에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헐레벌떡 하던 공부를 뒤로하고 어머님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네 도착해보니 배추 100포기와 김장거리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형님들은 전혀 김장에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고요. 아,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들 일찍 오셨네요. 김장 시작할까요? 죄송해요. 언지를 안 주셔서 김장날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 왔냐? 저기 내 옷 갈아입고 배추부터 절거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양념 넣으면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배추를 절구려고 할 때 형님들은 그 자리를 뜨곤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똑같이 방관하셨죠. 동서, 우리 고관절이 약해서 구부려 앉아있지 못하거든? 거실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배추 다 절구고 말해줘.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오늘 절구고 내일 양념 무치고 보쌈 해먹으면 되겠다. 그지? 나랑 둘째 동서는 보쌈 고기 좀 사올게. 네? 이걸 저 혼자 절구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그리고 저는 김치를 절구본 적이 없어서요. 아휴, 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고관절이 약하다니까. 그럼 늙은 어머님 시킬 거야 뭐야?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동서,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만희 누리고 살면 다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꼭 우리가 시켜야 해?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학력이 낮으면 센스라도 있으면 이쁨 받겠구만. 둘 다 꽝이라니까, 동서는. 형님들은 얄밉게 한마디만 남기고 고기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앉아서 100포기 되는 배추를 절궜죠.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늙은 어머님 보고 하라고 할 수 없고 그 많은 배추를 절구면서 정말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배추를 절구고 다음날 양념을 무치러 다시 오라는 시어머님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 이를 갈았네요. 이 부시가 언제 끝날까?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진짜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든 서울대를 붙겠다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배추에 양념을 무치러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형님들은 또다시 보쌈을 한다는 핑계로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죠. 역시나 그 많은 배추를 다 제가 무쳤어요. 그냥 그날 김장은 저 혼자 다 했네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들이 퇴근을 하여 같이 보쌈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너무 얄미운 건 마찬가지였죠. 여보, 맛있지? 오늘 내가 어제 오늘 김장한 김치야. 맛 어때? 어머님이 넣으라는 대로 넣어서 한 건데. 오, 맛있네. 와, 이제 엄마는 손 떼도 되겠어요. 며느리가 셋이나 있으니 김장 걱정은 없겠네요. 우리 엄마 좋겠네. 와, 형수님, 너무 맛있네요. 자기도 너무 고생했겠다. 김장 처음 해본 걸 텐데 덕분에 수육이랑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어머님, 제가 다 했잖아요. 맞죠? 형님들 고관절이 약하다고 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자기야. 아주버님, 제가 한 김치 맛 좀 괜찮으신가요? 다음번엔 꼭 형님들도 참여하시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형님들의 공치사에 어이가 없었어요. 고생은 내가 뼈 빠지게 다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는 걸 보니 웃겼고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도 한마디도 안 거드시는 게 그냥 난 이 집에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형님들은 어이가 없는지 입이 떡 벌어졌고 어머님도 헛기침을 하셨죠. 하지만 전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 남편은 고생했겠다고 달래주는데 억눌려 있던 화가 대폭발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풀려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니 형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래. 저 백포기 김장 내가 다 했어. 형님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했고 그리고 어머님도 말 한마디 거두시지도 않더라. 내가 이 집 식모살이하러 시집 온 거야? 형님들은 내가 당연히 식모인 줄 알아. 그러게, 진짜 형수들 너무하네. 안 한 형수들이 같이 했다길래 당연히 같이 한 줄 알았지. 미안해. 자기 너무 힘들었지? 매번 그래. 은근히 사람 불러내서 이것저것 다 시키고 나를 무슨 하녀 부리듯. 고졸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에이, 학벌 가지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닐 거야. 그냥 막내고 이러니까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학력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형님들한테 고졸이라고 무시당했는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꼭 서울대 들어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형님들 지잡대 4년제 나와서 저리 목 뻣뻣이 구나 본데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악 물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죠. 순간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형님들의 얼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서울대학교 입학을 얻어낼 수 있었죠. 남편도 너무 좋아하였고 저 역시도 기뻤어요. 제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친정에 가는 날 친정엄마는 여태껏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 가슴에도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취직하던 순간이 맺혀있던 것이었어요. 장하다 우리 나은이. 이렇게 잘하는 공부를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도 못하고 드디어 이렇게 꿈을 이루는구나. 엄마, 무슨? 내 힘으로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셔요. 언제가 됐든
이러기만 하면 되지. 에휴, 너무 미안해. 그리고 늦게나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리고 서서방도 너무 고맙네.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진짜 혼자 공부를 얼마나 독하게 하던지 제가 다 뿌듯하네요. 서울대라니 진짜 감격스럽고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 꽃길만 있다. 엄마도 그리고 오빠도 너무 고마워. 옆에서 응원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학교 들어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전 27이란 나이에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어요. 결혼을 일찍 한 덕분인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간간히 남편 회사에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도 겸하며 용돈도 벌고 좋았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철철이 집안에 일이 있으면 불러댔어요. 역시나 가보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육체적 노동을 시키는 거였죠. 그 집에선 저는 그냥 남편 잘 만나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사는 속 좋은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진 구박과 무시 속에서 전 수석으로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성적이 우수했었기 때문에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할 수도 있었죠. 그야말로 제가 원하던 것을 31살이 되어서야 이룬 셈이죠. 전 너무 감격했고 피땀 흘려 읽은 내 졸업장이 뿌듯하였죠. 제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는 친정엄마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그간 있었던 마음고생이 눈 녹듯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형님들은 또다시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시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 동서, 취직했다며? 그래서 요새 전화도 잘 안 받고 바빴던 거야? 아니, 우리 아들 픽업은 그럼 13일 날 못 해주겠네? 네? 픽업이요? 아,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평일에는 일도 다녀야 하고 여러모로 바쁠 것 같거든요. 픽업은 못해요. 아니, 얼마나 번다고 취직을 했어?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이야? 요즘엔 고졸전형은 조그만 회사에서나 뽑잖아. 결혼하기 전에 하던 비슷한 일이에요. 어쨌든 평일엔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형님이 전화한 목적은 다름 아닌 본인 아들 학교를 픽업해달라는 것이었죠. 본인이 미용실에 간다는 핑계로요. 뭐 익숙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하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끊고 제가 먼저 끊었다는 사실에 분했는지 작은 형님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해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 무시했어요. 오히려 제 자존감이 올라가니 이젠 형님들의 괴롭힘이 우습다고 여겨질 만큼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과 살림을 병행하였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고요. 그리고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역시나 형님들은 아침이 훨씬 지나 모든 음식들이 차려진 뒤 도착했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당연했어요.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자 이 생각으로 버티며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딱 두 형님들 근처에 속꼬리찜을 놓고 제자리 쪽에는 나물들만 놓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꼭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는 거 아니겠어, 동서? 고깝게 생각하지 마. 머리는 우리가 더 많이 쓰니까. 어머, 형님 센스 있으시다. 어쩜 형님 말이 옳고 말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어야지, 안 그래요? 동서가 이해해. 순간 새벽부터 참아왔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모든 걸 참고 살아왔던 이 분노가 폭발해버렸던 것이었죠.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어야 해? 나 서울대 수석 졸업이다, 이것들아. 어디서 머리 좋은 걸 내 눈앞에서 노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내가 하는 짓들이 코미디라 못 참겠네. 어디 지잡대가 서울대 앞에서 주름을 잡아? 나 서울대 수석 졸업이야, 알겠니? 뭐라는 거야? 서울대라니? 아니, 동서, 고졸이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제 하다 머리에 총 맞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수능 봐서 서울대 들어갔어.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거든?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고졸 아니라 어쩌니 이제? 내가 너희를 무시할 차례지? 어디 지잡대 나와서 그 학력으로 사람을 무시해. 내가 진짜 그동안 어이가 없어서 웃기지도 않아, 진짜. 형수님들, 그동안 집사람 무시했죠? 집사람 혼자 힘으로 서울대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취업도 이미 다 끝냈어요. 이제 이 사람 학력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됐고요. 형님들, 제 남편도 고려대, 저도 서울대인데 제 자식 IQ는 오죽할까요? 이제 자식들로 비교해야 하나요? 아마 지금 조카들 볼 때 형님들 잘 맞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지잡대 가겠죠? 아님 고졸일래나? 그러니까 이제 무시 그만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대에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화색이 바뀌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 막내가 서울대에 졸업했다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유, 말 좀 해봐라. 그럼 우리 막내 며느리가 진짜 서울대란 말이야? 네, 어머니. 저 서울대에 졸업했고 취업도 다 마쳤어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 셋 중에 제가 스펙이 제일 좋네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아니, 머리 좋은 건 알았지만 어째 이리 서리소문 없이 학교를 졸업했어? 아이고, 기특한 것. 그러게요. 얼마나 일을 악물었는지 형님들 얼굴을 생각하니까 돌면서도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고맙네요, 형님들. 형님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할 말을 잃었고요. 그리고 속꼬리찜을 저와 제 남편 앞으로 제가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죠. 형님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은 형님들이 해야겠죠? 이 집은 학벌 순으로 집안일 시키는 집이니까 안 그래요, 어머니? 전 손 하나 까딱 안 할게요, 이제. 그리고 오늘 밥 먹고 저랑 이 사람은 가볼게요. 뒷정리 부탁해요, 형님들. 머리는 아프면 이런 거라도 해야죠. 돌지 형님이 이제 더 고생하시려나? 큰형님은 그래도 경기권이잖아요. 그렇게 형님들은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몸만 떨고 있었어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렇게 전 그날 속구리찜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뒤 남편과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비추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찌나 통쾌하던지 전 말했죠. 이제 안 참아. 그동안 나 형님네 어머님네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무시당했어. 단지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젠 정말 안 참을 거야. 그래, 고생했어. 내가 힘이 돼줬어야 하는데 너 혼자 힘들게 내버려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미안해. 나도 최대한 존중할게. 그렇게 전 완벽한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학력이 중요한 사회는 아니지만 이 집에 시집 온 뒤 형님들에게 너무 많은 천대를 받았던지라 정말 서울대를 들어가고 졸업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 그렇게 형님네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하니 자연스레 저를 찾지 않더군요. 너무 웃겼습니다. 본인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사람을 찾아 매번 연락하고 구박하더니 이제 저를 만나면 본인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찾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의 그런 억울함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저는 그 다음 해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저와 제 남편을 닮아 아주 똑똑했고요. 어려서부터 영재란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 딸이 커서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시댁에 가면 형님네 자녀들은 그저 건강하기만 하다네요. 그런데 제 딸은 벌써부터 영재 루트를 밟고 있으니 듣기로는 형님들이 엄청 배 아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항상 먼저 왔다 가곤 하고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또 무시할까봐 그랬겠죠. 가끔 구박받던 시절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이 행복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걸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제 딸에게도 공부를 강요하진 않지만 제가 겪은 이 수모를 겪지 않게끔만 조금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려 합니다. 그게 제가 여태껏 겪어온 길을 물려주지 않는 길일 테니까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게요. 살 날은 길고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요. 글을 쓰고 보니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님들이 큰 자극제가 되어준 것 같아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드네요. 여러분들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드리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의 아이도 있지만 한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뒤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두 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두 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